저는 68이 되어서야 이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용기라기보다는 이제 더 숨길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도연입니다. 지금은 재벌 그룹 회장님의 전속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지요.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제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나이란에 적힌 숫자를 2번이나 확인했습니다. 68이시라고요? 그 목소리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지요. 면접장에 들어섰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원 3명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일제히 제게 향했습니다. 한 사람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경력란이 비어 있는데요? 예.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래도 저는 붙었습니다. 아마 회장님께서 나이 많은 기사 한 명쯤은 괜찮지 않겠나라고 하셨을 겁니다. 경험 많은 운전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을 테지요. 저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제 과거를 캐묻지 않는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 비서실장이 저를 회장님 전용 차량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은 새벽 6시 30분에 출발하십니다.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세요. 회장님은 차 안에서 업무를 보시니까요.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수적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었으니까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검은색 세단 앞에 섰을 때 오랜만에 차 냄새를 맡았습니다. 새 차의 가죽 시트 냄새, 광택제 냄새. 예전에는 뒷좌석에 앉아서 맡던 냄새였지요. 이제는 운전석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손으로 핸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고 차가운 감촉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제 자리구나.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5시에 일어났습니다. 씻고 면도하고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검은 넥타이, 그리고 회사 로고가 박힌 배지. 30년 전에는 이런 옷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갔었지요. 지금은 운전석에 앉기 위해 입습니다. 괜찮아. 이게 더 나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처음 뵌 건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칠순을 넘긴 듯한 노신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자세가 곧았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님은 제 얼굴을 잠깐 보시더니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 오르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지요.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새벽 도로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규칙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미러로 회장님을 살짝 보았습니다. 태블릿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따금 한숨을 쉬셨지요.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앞만 보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차에서 내리시며 저를 한번 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지요. 저는 차를 지하 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기사 대기실에는 다른 기사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한 명이 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나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회장님 스케줄이 꽤 빡빡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저는 짧게 답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말없는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고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무뚝뚝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되었으니까요. 운전하고 기다리고 다시 운전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임원 한 명이 회장님 차에 동승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보고를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신규 프로젝트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회장님은 짧게 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창밖을 보셨지요. 임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백미러로 보면서 문득 예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저런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했었지요. 아니, 저는 보고를 듣는 쪽이었습니다. 기사님,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예, 회장님. 이름이 뭐지? 박도연입니다. 나이는 68입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그 나이에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있나?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편해서입니다. 회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작은 원룸에 불을 켰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오래된 액자 하나.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옆에는 아내와 아들이 서 있었지요. 이제는 이 사진만 남았구나. 액자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습니다. 저는 68입니다. 한때는 큰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운전기사입니다. 왜 이 일을 선택했냐고요? 그 이유는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손을 뻗어끄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68배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그리고 천천히 감기는 눈꺼풀.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혼잣말을 하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면도를 할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게 급했습니다. 샤워도 빨리, 식사도 빨리, 출근도 빨리. 늘 시간에 쫓겼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움직여도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지요. 차에 시동을 걸고 회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도로는 고요했습니다. 신호등이 규칙적으로 바뀌고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쳤습니다. 라디오를 켤까 하다가 그냥 두었습니다. 조용한 게 좋았습니다. 소음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운전만 하는 시간. 이게 편하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댁 앞에 도착한 건 6시 20분이었습니다. 정확히 10분 전이었지요. 차를 세우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을 자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시 쉬고 싶었을 뿐이지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규칙적인 호흡.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6시 30분 정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님은 고개만 끄덕이시고 차에 오르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회장님은 주로 태블릿을 보셨습니다. 가끔 전화를 받으셨지요. 응, 알았어. 나중에 보자고. 지금은 안 돼.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백미러로 슬쩍 보면 회장님의 표정은 늘 굳어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얼굴이었지요. 회사에 도착하면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차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는 다른 기사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 왔어요? 한 명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저는 짧게 답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는 몇 명이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지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더라. 우리야 상관없지. 월급은 나오니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에 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라 창문은 없었지만 그래도 벽을 보는 것보다는 나았지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회장님의 첫 일정은 9시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예전에는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 통화를 했지요.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괜찮았지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9시 호출이 왔습니다. 박 기사님, 회장님 모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어나 차로 향했습니다. 회장님은 이미 로비에 서 계셨습니다. 옆에는 비서실장이 서류를 들고 있었지요. 저는 차 문을 열고 기다렸습니다. 회장님이 타셨고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서초동 본사로 가시면 됩니다. 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서초동까지 가는 길은 막혔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차들이 빼곡했지요. 저는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급하게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도착 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회장님은 뒷좌석에서 계속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다시 검토해. 전화를 끊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지요. 기사님,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예, 회장님. 오늘 길이 많이 막히나? 조금 막힙니다. 하지만 약속 시간에는 도착하실 겁니다. 그래. 회장님은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회장님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저분도 힘드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사에 도착한 뒤 저는 다시 대기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시트를 뒤로 젖혔습니다. 점심시간까지는 3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냥 쉬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그게 좋았습니다. 생각하면 괴로웠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회장님이 다시 차에 오르셨습니다. 강남으로 가자. 네, 회장님. 강남의 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회장님은 누군가와 점심 약속이 있으셨지요. 저는 차 안에서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집에서 싸온 김밥이었습니다. 간단하지만 배는 채울 수 있었지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모두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회의를 했고 밥을 먹으면서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쉴 틈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하려면 바빠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뭐가 남았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명예도 다 사라졌지요. 오후가 되자 스케줄이 이어졌습니다. 회의, 미팅, 그리고 또 회의. 저는 회장님을 태우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야 회사로 돌아왔지요. 회장님은 차에서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생했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는 차를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이미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 먼저 갑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저도 가방을 챙겨 건물을 나섰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사람들은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 한 팩과 빵 하나를 샀습니다. 저녁으로 충분했지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옆 진열대에 위스키가 보였습니다. 한때는 즐겨 마셨었지요. 거래처 사람들과 동료들과 상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일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은 쓸쓸했으니까요.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텅 빈 방이 보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우유를 마셨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고 창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저녁 시간이겠지요.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웃고 있을 겁니다. 부럽네. 작게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작은 조명, 그리고 고요함. 이게 내 하루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하고 외로운 하루였지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삶이었으니까요. 바쁘지 않고 누구의 기대도 받지 않고 그저 주어진 일만 하는 삶. 이제는 이게 편해. 스스로에게 말하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회장님께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챈 건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모시러 갔는데 회장님의 얼굴이 유독 어두워 보였지요. 차에 오르시면서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늘 그러셨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지요. 차가 출발하자마자 회장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으시더니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사회에서 누가? 또 침묵. 알았어. 나중에 보자. 전화를 끊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지요. 백미러로 슬쩍 보니 회장님은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주먹을 쥔 채로요. 회사에 도착한 뒤에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뛰어와 뭔가를 보고했고 회장님은 인상을 찌푸리셨지요. 회의실로 가겠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기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하던데요. 왜요? 임원들끼리 싸운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는 듣는 척만 했습니다. 관심 없는 척 했지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회장님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오후 2시, 3시, 4시. 시간이 흘렀지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들었지요.
경제 뉴스에서 어느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 소식이 나왔습니다. 후계자 다툼이 치열하다는 내용이었지요.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6시가 넘어서야 호출이 왔습니다. 박 기사님, 회장님 모시러 오세요. 저는 차를 몰고 건물 앞으로 갔습니다. 회장님이 나오셨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부축하다시피 모셨지요. 차에 오르시자마자 회장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집으로 가자. 네, 회장님.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회장님은 말씀이 없으셨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미러로 가끔 확인했지요. 회장님은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회장님은 천천히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고생했네. 짧게 말씀하시고는 현관으로 걸어가셨지요. 저는 차를 돌려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뉴스를 보니 회장님 회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영권 분쟁 격화, 이사회 내용 같은 제목들이었지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차 안에서 한숨을 쉬시고 전화를 받으실 때마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지요. 어느 날은 회의가 끝난 뒤 차에 오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시다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다들 날 믿지 않는구나. 저는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그저 운전기사였습니다. 회장님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었지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분의 외로움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날 밤 원룸에 돌아온 저는 오래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방이었지요. 안을 열어보니 예전 명함들이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 상무 박도현. 손으로 명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명함을 들고 회의실을 오갔던 시절이 떠올랐지요. 후계 문제, 경영권 분쟁, 이사회 내용, 모두 겪어본 일들이었습니다. 저분도 지금 그 한가운데 계시겠구나. 명함을 다시 가방에 넣고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을 모시러 갔을 때도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은 차에 오르시자마자 전화를 받으셨지요. 뭐, 그게 사실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어? 전화를 끊으시더니 주먹으로 시트를 치셨습니다. 소리가 크게 났지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임원 서너 명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얼굴들이 모두 굳어 있었지요. 회장님은 그들을 따라 회의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차를 옮기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다른 기사 한 명이 말을 걸었습니다. 박 기사님 들었어요? 회사가 지금 난리래요. 그래요? 후계자 문제 때문에 임원들끼리 편 갈라서 싸운대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또 호출이 왔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어느 호텔로 갔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으신 모양이었지요. 차에서 내리시기 전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 2시간쯤 걸릴 것 같네. 네, 기다리겠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호텔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모두 무언가에 쫓기듯 걷고 있었지요. 나도 저랬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쁘게 걷고, 바쁘게 일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끝에 뭐가 남았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더 어두워져 있었지요. 차에 오르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안 되겠어. 예.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회장님은 창밖을 보셨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조용히 운전만 했지요. 집으로 가는 길 회장님은 계속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가끔 한숨을 쉬셨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셨지요. 저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외롭구나. 높은 자리에 있어도 돈이 많아도 결국 혼자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회장님은 차에서 내리시면서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며 물으셨지요. 기사님,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지요. 사람은 어렵습니다. 회장님은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맞아. 어려워.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회장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치고 외롭고 무너져가는 얼굴. 한때는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고 모두가 적처럼 느껴졌지요. 그래서 다 잃었지.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가 자꾸 떠올랐지만 애써 지웠습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모시고 마지막 일정을 마친 뒤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지요. 도로는 막혔고 차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대의 서울은 늘 그랬습니다. 저는 천천히 운전하며 앞차의 브레이크 불빛만 바라봤습니다. 뒷좌석에서 회장님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깊고 무거운 한숨이었지요. 태블릿을 보시다가 던지듯 옆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시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네. 저는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회장님의 독백에 끼어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지요. 내가 뭘 잘못했나? 회사를 키웠고 사람들 먹여 살렸는데 그런데 왜 다들 등을 돌리는 걸까? 목소리에 분노와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는 여전히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몇 미터 앞으로 갔다가 다시 멈췄지요.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들은 자기 목만 챙기고 임원들은 파벌 싸움만 하고 내 아들은 경영 능력이 없어. 그걸 알면서도 욕심만 내고 있어.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회장님의 이야기가 낯설지 않았으니까요. 저도 겪어본 일들이었습니다. 회사 내부의 권력 다툼, 후계 문제, 신뢰의 붕괴. 모두 익숙한 풍경이었지요. 회장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를 믿어야 하지? 그때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생각 없이 나온 말이었지요. 사람이 아니라 판이 문제 같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야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지요. 백미러로 회장님을 봤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지요.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면 의아해 하실까요? 저는 앞만 보며 운전에 집중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했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한참 뒤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판이 문제라니 무슨 뜻이지?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와서 말을 돌릴 수도 없었지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판에 따라 움직입니다. 판이 잘못 짜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쁘게 행동하게 되지요.
회장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차피 시작한 거 끝까지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으니까요. 지금 회사 구조를 보면 임원들이 협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영역을 지키는 게 이익이니까요. 이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진을 견제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 회장님을 도울 이유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지요. 판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협력했을 때 이익이 생기도록, 배신했을 때 손해가 나도록 만드는 거지요. 회장님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너무 나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기사 주제에 경영 얘기를 하다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였지요. 기사님,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예, 회장님. 그런 생각을 어디서 배웠나?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까요? 아니면 얼버무릴까요? 결국 간단하게 답했습니다. 경험입니다. 경험? 예. 오래전 일입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회장님도 더 묻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백미러로 보니 회장님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셨습니다. 무언가를 곱씹고 계신 것 같았지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대화는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차에서 내리시며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씀하셨지요. 기사님, 내일 아침 일찍 올 수 있나? 6시 전에. 가능합니다. 좋아. 내일 보자고. 회장님은 현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오늘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와 걱정이 교차했지요. 회장님이 저를 이상하게 보실까요? 아니면 쓸모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텅 빈 방이 보였지요. 소파에 앉아 오늘 일을 되짚었습니다. 회장님의 고민, 제가 던진 말, 그리고 회장님의 반응. 판을 바꾸라고 했지. 그 말은 예전 제가 누군가에게 해줬던 조언이었습니다. 전략기획팀 상무였을 때 회사 구조조정을 주도하며 했던 말이었지요. 그땐 내가 판을 짰는데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럴 위치도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었지요. 괜히 나섰어.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머리를 쓴 것 같았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치고 외롭고 답을 찾지 못한 얼굴. 저도 그랬었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을 때, 혼자 밤을 새우며 답을 찾았지요. 저분도 지금 그러시겠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야 했으니까요. 회장님이 뭘 물어보실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오늘 제가 던진 말 한마디가 뭔가를 바꿨을지도 모른다는 것. 아니야, 착각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뭔가 달라질 거라는 걸. 저와 회장님 사이에 조용했던 관계에 균열이 생긴 거라는 걸.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요. 다음 날 새벽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지요. 잠을 설친 탓이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꿈을 꿨습니다. 오래전 일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지요. 회의실, 서류 더미, 그리고 울리는 전화벨. 씻고 옷을 입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회장님이 뭘 물어보실까? 걱정이 앞섰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말을 꺼낸 이상 피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그냥 운전만 하면 돼. 5시 40분 회장님 댁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두웠고 주변은 조용했지요. 차 안에 앉아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20분 정도 남았습니다. 저는 시트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지요. 자꾸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저는 대기업 전략기획팀 차장이었습니다. 능력을 인정받아 빠르게 승진했고 해외 파견도 다녀왔지요. 회사에서 저를 필요로 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마다 제 이름이 올라갔고 밤샘 회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집에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아들을 키웠고 저는 주말에도 출근했지요. 미안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간 낼게.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내는 늘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그 웃음 뒤에 뭐가 있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상무로 승진한 날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저녁을 준비해 놨습니다. 축하해요, 여보. 아내가 말했지요. 고마워. 저는 피곤해서 대충 먹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아빠 피곤하니까 나중에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돌아섰지요. 그때 아들의 뒷모습을 봤어야 했는데 저는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몇 년 뒤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회의 중이었지요. 남편분, 빨리 오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의를 마친 뒤에 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 회의가 정말 중요해. 그렇게 2시간을 더 보냈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왔어요? 응, 미안. 회의가 늦게 끝나서.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괜찮아요. 익숙하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익숙하다니. 제가 없는 게 익숙하다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암입니다. 늦게 발견돼서 치료가 쉽지 않을 겁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지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의사는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요. 미안해. 내가 몰랐어. 아내는 입원했고 저는 병원과 회사를 오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더 많았지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제가 없으면 안 됐으니까요. 조금만 참아. 이 일만 끝나면 옆에 있을게.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알아요라고 했지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체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그때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임원 회의였고 다음 분기 전략을 논의 중이었지요. 전화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상무 한 분이 물었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 회의가 중요한데.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지요. 죄송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건 자정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고 아들은 병실 구석에서 울고 있었지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1시간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말씀이 괜찮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아내의 손을 잡았지요. 이제는 완전히 차가워진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계속 그 말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지요. 영원히. 장례식 날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친척들, 지인들 모두 위로의 말을 건넸지요. 하지만 아들은 제 옆에 서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가득했지요. 장례를 마친 뒤 아들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회사 사람이었잖아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아플 때도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는 회사에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엄마는 없던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게 아니야. 나는 됐어요. 아들은 돌아섰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지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텅 빈 장례식장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나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재빨리 차에서 내려 문을 열었지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회장님은 차에 오르시며 저를 보셨습니다. 일찍 왔네. 네, 그렇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님이 물으셨지요. 기사님, 어제 한 말 기억하나? 예, 회장님. 더 자세히 듣고 싶네. 시간 있나? 저는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모습, 아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것들, 회사, 성공, 명예. 그 모든 것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지요. 회장님의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제 과거를 먼저 정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회장님은 진지했고 저는 더 이상 숨길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요. 회장님,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 얘기를 해도 될까요?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그러게. 오래전 일입니다만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지요. 아내의 장례 이후 저는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다시 출근했지요. 동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슬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집에 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풀리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오히려 거리를 벌려놨지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에서 바쁘게 일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실적을 올리고 승진도 했지요. 주변에서는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부인을 잃었는데도 흔들리지 않다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무너진 채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전화였지요. 아버지.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결혼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혼? 언제? 다음 달입니다. 그래, 축하한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지요. 청첩장은 보내지 않겠습니다. 왜? 아버지가 오시면 불편할 것 같아서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저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 알았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화가 끊어졌고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회사에 있었습니다. 일부러 회의를 잡았지요. 혼자 있기 싫었으니까요. 회의실에 앉아 보고서를 보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 아들 생각이 났지요. 지금쯤 예식장에 있겠구나. 신부는 어떤 사람일까? 행복해 보일까?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위스키 병을 열었지요. 한 잔, 두 잔, 세 잔. 계속 마셨습니다. 취해도 아무것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지요. 아내의 얼굴,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제가 놓친 모든 순간들. 나는 뭘 한 거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회사를 선택했어. 그래서 뭐가 남았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넓은 아파트, 비싼 가구, 그리고 명함 한 장. 그게 전부였지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몇 달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었지요. 박도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아드님과 관련된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와주시겠습니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사고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서 천장을 봤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 없어. 말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떠났고 저는 홀로 남았지요. 영안실로 갔습니다. 차가운 침대 위에 아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지요.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던 손이 이제는 차가웠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만 계속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며느리가 왔습니다. 임신 중이었지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남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나? 아버지 생각이 난다고요. 미워하려 했는데 자꾸 보고 싶다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도 저를 그리워했다니. 하지만 저는 옆에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회사에 있었지요. 그날도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회의 중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지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눈을 뜰 수 없는 얼굴을. 내가 죽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손을 댄 건 아니지만 저는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도 기억나지 않았지요. 그냥 흐릿하게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없는 집. 거실에 앉아 액자를 봤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지요. 젊은 시절 저와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지요. 언제부터 무너진 걸까?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모든 걸 내려놓기로, 이제는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을 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공도 명예도 권력도 필요 없었지요.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표를 냈습니다. 상사는 만류했지요. 왜 그만두려고 하나? 곧 임원인데. 개인 사정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며칠 뒤 사표를 수리했고 저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명함을 버렸습니다. 정장을 정리했고
넥타이를 상자에 넣었지요. 그리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곳에서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가 됐습니다. 회장님께 말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 중요하지 않은 일, 혼자 조용히 할 수 있는 일, 그게 필요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회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지요. 저는 앞만 보며 운전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웠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와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으니까요. 기사님, 회장님이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예, 회장님. 힘들었겠네.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지. 백미러로 회장님을 봤습니다. 회장님도 저를 보고 계셨지요. 그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외로움을 아시는 분의 눈빛이었지요.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는 뒤에 두고 현재만 바라보며, 하지만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늘 옆에 있었지요. 무겁고 아프고 지울 수 없는 무게로. 그날 이후 회장님과의 관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저는 운전기사였고 회장님은 회장님이셨지만 공기가 달라졌지요. 차 안에서 가끔 대화를 나눴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기사님, 후회하나? 어느 날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늘 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그래. 회장님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회사와 가족 사이에서, 성공과 행복 사이에서 늘 무언가를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엔 대가가 따랐지요. 아들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영 능력이 부족한데 욕심만 앞서요.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제 아들 얘기를 더 해드려도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게.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지요.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며느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들의 짐을 정리하러 갔을 때였지요. 며느리는 임신한 몸으로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아들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있었지요. 옷장을 열어보니 정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도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많이 닮았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일기장이 있었지요. 펼쳐보니 아들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최근 날짜였습니다. 읽지 말아야 했지만 손이 움직였지요. 아버지 생각이 난다. 미워하려고 했는데 자꾸 보고 싶어진다. 나도 이제 아버지가 될 텐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나도 아버지처럼 되어가는 것 같다. 무섭다.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도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저를 미워하면서도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아들아.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며느리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뭐 하세요? 일기를 봤습니다. 그거 남편 거예요. 함부로 보시면 안 되죠. 미안합니다. 일기장을 내려놨습니다. 며느리는 일기장을 집어들었지요. 장인어른, 네. 아이가 태어나면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는 겁니까? 남편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다가갈 수 없었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후회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우리 아이한테는 다가오지 마세요. 또다시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상처만 줬습니다. 이제 손주에게까지 그럴 수는 없었지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며느리는 돌아섰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늙고 초라하고 텅 빈 얼굴이었지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원룸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남은 게 뭐지? 가족은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지요.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사라졌고요. 아무것도 없네.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봤습니다. 몇 개 안 남았지요. 대부분 업무 관련 연락처였고 개인적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화할 사람도 없구나.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맞은편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지요. 한 집에서는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부럽다.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부러웠습니다. 회장님, 이야기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일도, 의미도. 그래서 운전기사를 선택했어요. 이 일은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거든요. 실력도, 열정도, 헌신도. 그냥 운전만 하면 되니까요. 그게 편한가?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안전합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으니까요. 회장님은 한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기사님, 네, 회장님. 나는 아직 선택할 수 있을까? 무엇을요? 회사와 가족, 성공과 행복.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까?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희망을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늦었습니다. 아내도 아들도 이미 떠났으니까요. 하지만 회장님은 다릅니다. 아직 곁에 계시잖아요. 하지만 사이가 좋지 않아. 그래도 살아계십니다. 대화할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바꿀 수 있어요. 회장님은 창밖을 보셨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시며 깊은 한숨을 쉬셨지요. 쉽지 않을 거야. 어렵겠지요. 하지만 저처럼 되시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차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회장님은 차에서 내리시며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씀하셨지요. 기사님 고맙네. 귀한 이야기 들려줘서. 아닙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한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요. 아내, 아들,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를 꺼내 말하고 나니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웃고 있는 얼굴, 아픈 얼굴, 그리고 마지막 얼굴. 미안해. 작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차가워진 얼굴.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이었지요. 울지 않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 혼자 앉아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길게 아프게.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얼굴을 닦았습니다. 백미러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빨개진 눈, 젖은 뺨.
이제 그만 울자.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차에서 내려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동료 기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좀 피곤해서요. 푹 쉬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움직이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지요. 제 슬픔과는 상관없이 그래, 세상은 멈추지 않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쉬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회의실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안 됐고 보고서를 봐도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했지요. 박상무님 괜찮으세요? 후배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신경 쓰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고층 빌딩 너머로 서울 시내가 보였지요. 빼곡한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게 뭘 위한 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지요. 손주로 보이는 아이와 함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뭔가를 읽어주고 계셨고 아이는 웃으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저런 할아버지가 될 수 없구나. 손주를 만날 수도 없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다가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당연하지. 내가 무슨 자격으로. 걸음을 재촉해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아파트였지만 텅 비어 있었지요. 불을 켜고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비싼 소파, 대형 텔레비전, 고급 가구들. 하지만 온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처음에는 막연한 생각이었지요. 그만둘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이 삶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 다음 날 사표를 작성했습니다. 간단하게 썼지요. 일신상의 사유로 퇴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봉투에 넣고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박상무, 이게 뭔가? 상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표입니다. 왜 갑자기? 무슨 일 있나?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곧 임원 승진인데 지금 그만두면 아깝지 않나? 상사는 만류했지요. 아깝지 않습니다. 제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 일이 제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자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의 말입니다. 상사는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분과 아드님 일 때문인가? 네. 하지만 일은 일이잖아. 계속해야지. 저는 이제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생각해보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겠네. 필요 없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뒤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책상을 정리했지요. 서류들, 파일들, 명함들 모두 상자에 담았습니다. 동료들이 와서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상자를 들고 회사를 나섰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이제 이 옷도 벗게 되는구나.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었습니다. 명함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지요. 전략기획팀 상무 박도현.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명함 하나가 제 정체성이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저, 사회에서의 저. 이제는 이것도 필요 없어. 명함을 찢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모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지요. 정장도 옷장에서 꺼냈습니다.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모두 상자에 담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신 안 입을 거야.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진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않았고 출근할 곳도 없었지요. 늦게까지 잤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있었고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은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인터넷을 하고 그냥 시간을 보냈지요. 하지만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이렇게만 살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지요. 한 달쯤 지났을 때 결심했습니다. 집을 옮기기로. 이 넓은 아파트는 필요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방이 3개나 필요한가요? 부동산에 연락해 집을 내놨지요. 다행히 빨리 팔렸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역 근처의 낡은 건물이었지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이사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가족사진 액자 하나. 이게 내 전부구나. 원룸에 짐을 풀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좁았지만 편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지요. 작은 천장, 낡은 조명. 예전 집의 화려한 샹들리에와는 달랐습니다. 이게 더 낫네.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돈은 좀 있었지요. 퇴직금과 아파트 판 돈으로 당분간은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노는 건 싫었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해.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다시 회사에 취직할 수는 없었지요. 나이도 많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사업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조용한 일이 좋겠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 우연히 신문에서 채용 광고를 봤습니다. 운전기사 구함. 자격 요건을 봤지요. 운전 경력, 깨끗한 운전 기록, 성실성. 저는 운전을 잘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차를 몰고 다녔으니까요. 이거면 되겠네.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경력란은 비워뒀지요. 과거는 숨기고 싶었습니다. 면접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다시 지원했고 또 떨어졌습니다. 몇 번을 반복했지요. 왜 떨어뜨리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한 면접관이 솔직하게 말해줬지요.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경력란이 비어 있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지원했지요. 그러다 재벌 그룹 회장 전속 기사 채용 공고를 받습니다. 이번엔 붙어야 하는데 지원서를 냈고 면접을 받습니다. 면접관들은 제 나이와 빈 경력란을 지적했지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지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운전을 잘합니다. 말이 없습니다. 시키는 일만 합니다.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뻤지요. 아니, 기쁘다기보다는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겠구나. 새로운 삶을, 아무도 모르는 삶을. 첫 출근 날 거울을 봤습니다.
운전기사복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지요. 이제 이게 나야.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박도연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냥 운전기사 박도연이었지요. 회사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저 옆에만 있는 일, 이제 그걸 하는 거야. 그렇게 저는 운전기사가 되었습니다. 전략기획팀 상무에서 이름 없는 기사로, 명함도 권력도 명예도 없는 사람으로. 하지만 이게 더 나아. 핸들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누군가를 실망시킬 일도 없었으니까요. 아내야, 아들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는 달라질 거야. 비록 너희 곁에는 없지만 적어도 다시는 누군가를 외롭게 하지는 않을 거야. 차 안에 혼자 앉아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앞으로 나아갔지요. 차 안에서도 말씀이 없으셨고 저도 묻지 않았지요. 각자 생각에 잠긴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기사님, 경영 전략에 대해 아는가? 뜻밖의 질문이었지요. 조금은 압니다. 어느 정도인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보게. 회장님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지요.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전략기획, 리스크 관리 같은 것들이요. 어디서 배웠나? 경험으로. 회장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가끔 회사 일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처음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사회가 문제야. 후계 구도를 어떻게 짜야 할까? 저는 듣는 척만 했습니다. 며칠 뒤 회장님이 직접적으로 물으셨습니다. 기사님 생각은 어떤가? 무엇 말입니까? 이사회 문제 말일세. 어제 얘기했잖나?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저는 운전기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들었잖나. 들었으면 생각이 있을 거 아닌가. 회장님은 고집스러우셨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듣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묻는 거야. 이사회가 회장님을 견제하는 이유는 신뢰가 없어서입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볼 때 회장님은 독단적이고 폐쇄적이시지요. 그러니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투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정보를 공유하시고 의견을 구하시고 함께 결정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합니다. 회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나갔나 싶었지요. 하지만 회장님은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보게. 예, 더 말해보라고. 자네 생각을. 그날부터 이상한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은 차 안에서 회사 일을 말씀하셨고 저는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운전기사가 경영 얘기를 하다니.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후계 문제는 어떻게 봐?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드님께 능력이 부족하시다면 무리하게 물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인데.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하지만 회사를 생각하신다면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아들은 어떻게 하고? 다른 역할을 주시면 됩니다. 경영은 안 맞아도 다른 분야에서는 잘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일리 있네. 어느 날 회장님이 시험을 하셨습니다.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던지신 거지요. 경쟁사가 우리 핵심 인력을 빼가려 한다네.
어떻게 해야 할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더 나은 조건을 찾아가니까요. 그럼 그냥 놔둬야 한다는 건가? 아닙니다. 떠나는 사람은 놔두시되 남은 사람들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왜 우리 회사에 남아야 하는지 이유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돈만이 아니라 비전과 의미를 주셔야 합니다. 회장님은 제 대답을 곱씹으셨지요. 며칠 뒤 회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핵심 인력 유지 방안을 논의하셨다고요. 제 의견이 반영된 걸까요?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날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신규 사업 진출을 고민 중이네. 자네 생각은?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 에너지 쪽이야. 회사가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 그럼 위험합니다. 하지만 미래 산업이잖나. 맞습니다. 하지만 경험 없는 분야에 뛰어드는 건 도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가? 작게 시작하십시오. 전체 자원을 쏟지 마시고 시범 프로젝트로 경험을 쌓으신 뒤 확대하시는 겁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현명하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지요.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하셨고 위험을 최소화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회장님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물으셨습니다. 단순한 운전기사와 회장의 관계를 넘어서고 있었지요.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하지만 회장님은 계속 제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기사님, 자네 과거가 궁금하네. 어느 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운전기사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뭔가 숨기고 있어. 이런 통찰력은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지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괜찮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자네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야. 그런데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제가 선택한 겁니다. 왜? 더 이상 높은 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요. 높은 곳에 있으면 떨어질 수 있고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그랬습니다. 회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우리는 각자 생각에 잠겼지요. 그날 이후 회장님은 더 이상 제 과거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기사가 아닌 조언자처럼 대하셨지요. 며칠 뒤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배신이 일어난 겁니다. 신임하던 임원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넘긴 거지요. 회장님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차에 오르시자마자 말씀하셨습니다. 끝이야. 다 끝났어. 무슨 일입니까? 배신당했네.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요.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어. 회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번 일로 누가 진짜 편인지 알 수 있게 됐잖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시면 더 큰 피해가 생깁니다. 회장님은 제 말을 듣고 계셨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지요. 먼저 피해를 최소화하십시오. 그 다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대책을 세우시는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구조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배신이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걸 고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강한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지. 네, 회장님. 도와줄 수 있나? 제가요? 그래. 자네 조언이 필요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지요. 실제 경영에 관여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머리를 굴렸습니다. 전략을 짜고 대안을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그렸지요. 예전에 하던 일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웠지요. 아직 할 수 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운전기사로 살면서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하지만 이건 위험했습니다.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아니야. 이건 회장님을 돕는 거야. 내가 돌아가는 게 아니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알고 있었지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걸. 조금씩 천천히 과거의 제 모습으로. 낮에는 여전히 운전기사와 회장이었지만 차 안에서는 동료처럼 대화를 나눴지요. 어느 날 저녁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회장님 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도로는 한산했지요.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 잠깐 어디 들를 수 있나? 어디 말입니까? 한강 좀 보고 가세. 한강변 공원에 차를 세웠습니다. 회장님은 차에서 내리셨고 저도 따라 나갔지요. 함께 걷지.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회장님.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밤 한강은 고요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렸지요. 한참을 걷다가 회장님이 벤치에 앉으셨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기사님. 네, 회장님.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 과거가 뭔가?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여전히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꼭 알고 싶으십니까? 그래.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저는 전략기획팀 상무였습니다. 20년 전 얘기입니다. 뭐? 회장님이 놀라셨습니다. 어느 회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큰 회사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운전기사를 가족을 잃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에만 몰두하다가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었지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회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지요. 후회하나? 매일 합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이유는 더 이상 누군가를 외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외롭게? 예. 제가 성공을 쫓는 동안 가족은 외로웠습니다. 저는 늘 회사에 있었고 집에는 없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필요할 때 거기 있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운전기사인가? 네. 저는 회장님 옆에 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거기 있지요. 말없이 조용히 그저 곁에 있습니다. 예전엔 못했던 일입니다. 회장님은 강물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참 뒤에 말씀하셨지요. 나도 비슷하네. 예. 나도 가족을 외롭게 했어. 회사만 키우느라 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러셨군요. 아들이 나를 원망해. 아버지는 회사만 사랑했다고. 맞는 말이야. 나는 회사가 전부였으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아드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저는 아들을 잃었지만 회장님은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너무 틀어졌어. 그래도 혈육입니다. 다가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솔직해지시면 됩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게 쉬운 줄 아나?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하시면 평생 후회하실 겁니다. 저처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할 기회가 없었지요. 회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해야 하는데 용기가 안 나네. 회장님, 응? 회사에서는 그렇게 과감하게 결정하시면서 왜 가족 앞에서는 주저하십니까? 그 말에 회장님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가족이 더 무섭거든. 회사 일은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끝이잖나.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 소리만 들리는 밤이었지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 고맙네. 무엇이요? 진실을 말해줘서, 그리고 용기를 줘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왜? 회장님 덕분에 제가 아직 쓸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완전히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자네는 끝난 사람이 아니야. 그저 쉬고 있는 거지. 그런가요? 그래.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자네 능력이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편합니다. 왜? 여기선 잃을 게 없으니까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자네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데 낮은 곳에 머무르다니. 높은 곳은 외롭습니다. 낮은 곳이 따뜻합니다. 진심인가? 네.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운전기사로 지내는 동안 저는 평화로웠습니다. 경쟁도, 욕심도, 두려움도 없었지요. 이게 제 자리입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네. 자네 선택을 존중하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주게. 무엇입니까? 언제든 조언을 구하면 도와주게. 물론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운전기사니까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고맙네. 회장님도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로 돌아왔습니다. 시동을 걸고 회장님 댁으로 향했지요. 차 안은 조용했지만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하자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사님, 오늘 고마웠네. 천만에요, 회장님. 자네 덕분에 많이 배웠어.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회장님은 현관으로 걸어가시다가 잠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씀하셨지요. 기사님, 자네는 좋은 사람이야. 그걸 잊지 마. 그리고 문을 여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차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와닿았지요. 좋은 사람이라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외롭게 했고 잃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누군가를 도왔습니다. 회장님이 가족에게 다가갈 용기를 갖도록 도왔지요.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겠지 생각했습니다. 비록 제 가족은 돌아오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의 가족은 지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지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내야, 아들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아직 멀었지만 노력하고 있어.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이제는 익숙했지요. 침대에 누워 오늘 밤 대화를 되짚었습니다. 회장님의 고민, 제 고백,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좋은 밤이었어.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지요. 며칠 뒤 회사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쟁사가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훔쳐가려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지요. 게다가 내부 배신자가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회장님은 비상경영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완전히 지쳐 계셨지요. 끝이야. 이번엔 정말 끝났어.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에서 아무 대안도 나오지 않았어. 모두 손을 놓고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회장님은 한숨을 쉬시며 설명하셨지요. 경쟁사의 전략, 내부 문제, 그리고 시간적 압박. 모든 게 최악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전에 하던 방식이었지요. 문제를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 회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회장님이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뭔가 시간입니다. 경쟁사보다 빨리 움직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가 엉망이잖아. 그래서 외부의 힘을 빌리셔야 합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지요. 지금 회사 내부 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시간도 없고 신뢰도 부족하니까요. 하지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시면 가능합니다. 외부 전문가? 네. 이 분야 최고의 사람들을 빠르게 모으십시오. 돈이 좀 들어도 괜찮습니다. 속도가 중요하니까요. 회장님은 제 말을 곱씹으셨습니다. 계속해보게. 그리고 내부 배신자를 찾으시되 공개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왜? 공개하면 조직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조용히 처리하시고 구조적으로 재발을 막으시면 됩니다. 구조적으로? 예. 정보 접근 권한을 재설계하시고 견제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없도록요.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지 망설여졌지요. 하지만 회장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말해보게.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내가? 네. 지금 조직은 리더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지요. 자네가 도와줄 수 있나? 제가요? 그래. 자네 지식이 필요해. 이번 일을 함께 해결하자.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관여하는 거였지요. 운전기사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 회장님, 저는 자네가 아니면 안 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회장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절박함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신뢰도. 이분을 도와야겠구나.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날 밤부터 일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함께 전략을 짰지요. 밤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전에 하던 일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지요. 외부 전문가들을 빠르게 영입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사람들도 몇 명 있었지요. 그들은 저를 알아봤습니다. 박상무님?
이제는 아닙니다. 그냥 박도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긴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지요. 전문가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지요. 경쟁사보다 빨리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회장님은 직접 현장을 돌며 직원들을 독려하셨습니다. 조직이 점점 하나로 뭉쳤지요. 한 달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제품을 출시한 겁니다. 경쟁사보다 2달이나 빨랐지요.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회사 주가가 급등했고 언론은 회장님의 리더십을 칭찬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날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기사님, 아니 박 선생. 네, 회장님. 이번 일은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어. 회장님께서 결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문으로 와주게.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예, 회사 고문 자리를 주고 싶네. 자네 능력이 아까워. 운전기사로만 두기엔 너무 아깝다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고문. 예전 제 꿈이었지요. 높은 자리, 큰 영향력.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왜? 제 자리는 여기입니다. 운전석이요. 하지만 저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경험했고 많은 걸 잃었습니다. 이제는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아쉬워하셨지만 억지로 권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언제든 생각이 바뀌면 말해주게.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잘한 결정일까? 고문직은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시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 하지만 저는 거절했지요.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이미 배웠습니다. 높은 곳은 외롭고 낮은 곳이 따뜻하다는 걸. 다시 올라가면 다시 외로워질 거라는 걸. 원룸에 도착해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웃고 있었지요. 나 잘했지? 사진에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고문직을 거절한 뒤에도 회장님은 가끔 제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깊이 관여하지는 않았지요. 저는 다시 조용한 운전기사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회장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기사님, 아들과 식사를 했네. 그러셨습니까? 자네 말대로 솔직하게 얘기했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엔 어색했지. 하지만 대화를 나눴어.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했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이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용기를 내신 겁니다. 그래도 자네가 밀어줬잖아.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했어. 이번엔 손주들도 데리고 온대. 저는 기뻤습니다. 회장님이 가족과 다시 가까워지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못한 일을 회장님은 하고 계셨지요. 부럽다.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적어도 한 가족은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봤으니까요. 몇 주 뒤 회장님이 다시 제안하셨습니다. 기사님, 정말 고문직 안 할 건가? 네, 회장님.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나? 고집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무슨 차이지? 고집은 감정이고 선택은 이성입니다.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게는 이 자리가 맞다고요. 회장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자네 능력이 아까워. 능력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능력을 낭비하고 있잖나? 아닙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게, 네. 회장님을 안전하게 모시고 필요할 때 옆에 있어 드리고 가끔 조언을 드리는 것. 이게 제 능력을 가장 잘 쓰는 방법입니다. 회장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해가 안 가네.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회장님도 결국 웃으셨지요. 자네 참 독특한 사람이야. 며칠 뒤 회사에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유공자들을 표창하는 자리였지요. 회장님은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꼭 와주게. 자네도 상을 받아야 해. 저는 운전기사입니다. 상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네가 가장 큰 공헌을 했잖아.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좋습니다. 회장님은 아쉬워하셨지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상식 날 저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 기다리며 라디오를 들었지요. 안에서는 축하 행사가 열리고 있었을 겁니다. 박수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회장님의 연설. 저 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 생각했습니다. 고문으로 초대받아 무대에 서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을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차 안에 혼자 조용히. 이게 맞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화려한 무대보다 조용한 차 안이 저에게는 맞았습니다. 박수보다 고요함이 편했지요. 행사가 끝나고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차에 오르시며 말씀하셨지요. 아쉽네. 자네가 없어서.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알아? 회장님 표정이 밝으십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님이 물으셨지요. 기사님, 후회 안 하나? 무엇을요? 이런 삶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할까요? 아니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저는 다시 바쁘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높은 곳에 있고 싶지 않고요. 이 자리가 좋습니다. 조용하고 단순하고 안전합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네. 자네 마음을. 감사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옆에 있어주게. 물론입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빛나는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빠르게. 하지만 저는 천천히 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지요. 이 속도가 좋아. 중얼거렸습니다. 빠르게 달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안전하게 옆에 있어주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 간단한 가구, 그리고 가족 사진. 나 잘 살고 있지? 사진에 물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웃고 있었지요. 응, 잘 살고 있어.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만 평화로웠고 작지만 충분했지요. 이게 내 삶이야.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나왔지요. 함께 밥을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깨고 싶지 않았지만 아침이 왔고 눈을 떴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생각하며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하고 의미 있는 하루가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장님의 운전기사였지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고 회장님을 모시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손주들도 자주 만나셨지요. 가끔 가족 사진을 보여주시며 자랑하셨습니다. 기사님 보게
손주가 이렇게 컸어. 잘 자라고 있네요. 자네 덕분이야.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자네가 용기를 줬잖아. 가족에게 다가가라고. 회장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예전의 지친 모습은 사라졌지요. 회사도 안정됐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더 강한 조직이 됐지요. 회장님은 후계 구도도 정리하셨습니다. 아들에게 경영을 맡기지 않고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을 선택하셨습니다. 대신 아들에게는 다른 역할을 주셨지요. 아들이 이해해 주더라고.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영이 자기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 인정했어. 이제는 편하게 지내. 잘하셨습니다. 자네 조언이 옳았어. 어느 가을날 회장님이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기사님, 행복한가? 뜻밖의 질문이었지요.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충만한 거지. 만족스러운 거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요? 가족은 없었고 혼자 살았습니다. 화려한 삶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하진 않지만 평온합니다. 그것도 좋은 거야.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은 행복하십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응, 이제는 행복해. 늦었지만 늦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시니까요. 자네는?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괜찮은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요. 후회는 하지만 거기 머물지는 않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요. 자네 강한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강함이야.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웃었습니다. 강하다니. 저는 약했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며칠 뒤 회장님이 특별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기사님, 오늘은 일찍 마치세. 가족들과 저녁 먹기로 했거든. 알겠습니다. 함께 가지 않을래? 제가요? 그래. 자네도 우리 가족이야. 순간 당황했습니다. 가족이라니. 저는 그저 운전기사였는데.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왜? 가족끼리 편하게 시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은 아쉬워하셨지만 억지로 권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회장님을 내려드렸지요. 아들분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손주를 안아 올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따뜻한 풍경이었지요. 부럽다. 솔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회장님은 제가 못한 걸 하고 계셨으니까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거리를 지나며 사람들을 봤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모두 함께였지요. 저만 혼자였습니다. 외롭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선택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 조용히 사는 것. 괜찮아. 이것도 나쁘지 않아.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해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지요. 맛은 없었지만 배는 채워졌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습니다. 볼 게 없었지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을 편지였지만 쓰고 싶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너희를 보낸 지 벌써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구나. 아직도 너희가 보고 싶습니다. 매일 그리워합니다. 나는 지금 운전기사로 살고 있어.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지. 외롭지만 평온합니다. 너희가 옆에 없어서 외롭지만 더 이상 누군가를 외롭게 하지 않아서 평온합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이제라도 말합니다.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어.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때는 옆에 있을게. 떠나지 않을게. 약속합니다.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남편이자 아버지, 도연이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읽을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작은 조명. 매일 보는 풍경이었지요. 내일도 이렇겠지. 모레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의미 없지는 않았으니까요. 저는 누군가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운전기사로, 조용한 조언자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웃고 있는 얼굴. 잘 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곧 잘게. 그리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몇 달 뒤 회장님이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본인은 이사회 의장으로만 남으시기로 하셨지요. 이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네.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없었으면 이런 결정 못했을 거야. 회장님께서 용기를 내신 겁니다. 고맙네, 기사님. 은퇴 발표 날 회사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회장님은 짧은 연설을 하셨지요. 저는 오랫동안 회사만 봤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못했고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을 만나고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옆에 있어주는 거라는 걸.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뒤쪽에 서 있었지요. 저기 계신 분이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운전기사로 계시지만 가장 현명한 조언자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회장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 덕분에 저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지요. 주목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파티가 끝나고 회장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습니다. 기사님 고마웠네. 차 안에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뭐가? 제게도 의미를 주셨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회장님 곁에 있으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도 그래.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자네가 옆에 있어줘서 든든했어.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지요. 집 앞에 도착하자 회장님이 차에서 내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내려놓고서야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더군. 누가 한 말입니까? 자네가 한 말이야. 그리고 정말 맞는 말이야. 회장님은 현관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차 안에 앉아 그 뒷모습을 봤지요. 저분은 행복하시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있으시니까요.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나도 나쁘지 않아.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은 없지만 의미는 있었습니다. 외롭지만 평온했지요. 원룸에 도착해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 간단한 가구, 그리고 가족 사진. 잘 지내고 있어? 사진 속 아내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어.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더 이상 누군가를 외롭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비록 너희 곁에는 없지만 다른 누군가의 곁에는 있어주고 있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날 겁니다. 회장님을 모시러 가고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돌아올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의미 있는 일상입니다. 이게 내 삶이야.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조용하고 평범하고 외롭지만 의미 있는 삶. 그게 바로 68 박도연의 제2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